장 예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를 두 번을 하게 되는 셈인데, 늘 오늘만이 아니고 그때만이 아니고 늘 매일 하루하루가 새해인 그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매일매일이듯이 우리의 하루 눈 뜨는 그날이 매번 새로운 한 해가 되는, 이제 그게 삶의 원리인데, 어떻게 하다가 어느 한 지점을 짚어서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한 거지, 그게 정말로 1년의 시작이 그날이다, 그건 아닐 것 같고,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바로 늘상 새해다, 이 생각은 제가 좀 많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스님께서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가지고 새 명절을 맞는, 신년을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부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강호에는 고수가 많잖아요. 이제 제가 대학교에 발령을 받은 것이 90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1990년이라고요. 근데 그때 이 지역 신문인 국제신문에 한 3년에서 4년 가까이 한자 연재 칼럼을 제가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강호,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 주로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강호라는 건 이제 물강자에 호수 호자를 씁니다. 강호에 고수가 많아요. 근데 이게 불교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육조 스님에게서 남학 회양 스님이 나오고, 남학 회양 스님에게서 마조 도일 스님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재종이 형성되고, 육조 스님의 똑같은 제자 중에 청원 행사 스님이 나오고, 이 청원 행사 스님에게서 석두 희천이라는 이 스님이 나오는데, 이 스님과 마조 스님이 동일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불교를 공부하던 분들이 풍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석두 희천 스님은 결국 끝에 가서 조동종의 기풍을 열고,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은 강력한 마조 임재종의 기풍을 여는 원줄기라고요. 그러니까 풍은 많이 달라요. 한쪽은 주먹이 세고 한쪽은 아주 부드럽고, 이런 기풍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은 마조 스님에게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석두 희천 스님에게 가서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중에 가면 교파 간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진짜 공부꾼들은 그 종파의 구별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공부꾼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조 스님은 주석하시는 곳이 강서였고, 그리고 석두 희천 스님은 주석하시는 곳이 호남이었어요. 그래서 강서와 호남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강호가 되는 거예요. 강호를 유력한다, 강호를 두루 돌아다닌다, 강호에는 고수가 많다, 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것이 무협지인 것 같지만, 무협지라는 건 여러분 근대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고수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 여행이 강호를 찾아다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선종에서 나온 용어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선종 얘기, 그야말로 담장을 넘나들면서 틀을 깨면서 공부해 나간 사람들의 신화적 이야기, 이게 이제 선종사를 구성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공부를 할 이 소위 정한종사라는 이 한 장은 성철스님이 스스로를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임재종 양기파에 속하는 얘기들 쭉 갖다 놓습니다.
임재종 양기파. 가끔 이제 황룡파의 스님들도 갖다 놓지만 우리나라에 온 것은 임재종인데 임재종에서도 양기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임재종 양기파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선지식들이 어떻게 후학들을 가르쳤는지 하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우리에게 그 요점을 찝어주십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17-5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해종고 스님이 교충 미광 스님에게 말하였다. 지금 제 방에서 막힘없이 선을 말하는 자들의 견처가 모두 이와 같으니 깨달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양기의 정안을 전해받은 이는 3, 4인 뿐이다. 이랬어요. 양기라는 건 이제 양기 방회 스님이고 임재종의 중흥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밑에 7세대가 건너가게 되면 석상 초원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이 나오고 그 밑에 두 분의 걸출한 스님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양기 방해와 황룡 해남 스님이에요. 한 스님에게서 두 파가 한꺼번에 일어났다고요? 양기파, 황룡파. 그 말은 석상 스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남을 처박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켰을까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기 스님이 이 임재종 7세 위에 석상 스님 뒤를 이어서 8세로 양기 스님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양기파가 형성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운수단이라는 스님을 거치고 나면 말하자면 대해 삼부자. 그러면 오조 법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선의 황금기다. 그러니까 오조 법연 스님에게서 원호 극근 스님으로 원호 극근 스님에게서 대해 종고 스님으로 가는 그야말로 마지막 높이 솟은 봉우리다. 이 삼부자의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삼부자 대해 종고 스님이 자기 제자인 교충 미광 스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해 스님은 누구냐면 양기파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 정통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제자에게 우리 양기파 위대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기파가 천하를 횡행한다고 해도 여기서 제 눈 가진 사람은 2사람, 3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자기에 대한 각박할 정도의 자기 점검, 자기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는 이 문제가 대스님한테 이렇게 체화되어 있었으면 자기 제자에게 우리 양기파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다 이러지 않고 양기파라고 해도 제 눈 가진 사람이 2-3사람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있게 됩니다. 대해종고 스님을 교충 미광 스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법을 받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분이 복건성, 저 중국으로 보면 저 끝에 엉덩이쯤에 해당하는 쭉 내려와서 남방에 동그랗게 꼬부라지는 거기가 복건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복건성에서 대만의 마지막 제일 동단의 이제 서쪽이 섬이겠죠. 대만에서 보면 서쪽의 섬인 금문도가 있어요. 금문도가 가깝거든요. 복건성과 금문도는 대만과 금문도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요충지인데 거기가 불교로 치자면 우리 부산쯤 됩니다. 불교 메카라고. 거기가 복건성이. 왜 불교 메카냐면 대종고 스님이 여기를 갑니다. 그때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항주예요.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국의 정중앙 장강유역에 있는 항주가 그때 수도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남방의 끝인 복건성에 가셨을까? 그때가 남송 때였는데 저 북방에서 여진족이 일으킨 금나라가 이 송나라를 압박합니다. 그래가지고 개봉에 있던 송나라 북송을 멸망시키고 송나라의 남은 세력이 항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송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이걸 남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대스님은 그때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원나라가 너무 강하니 두 정치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주전파, 하나는 주화파. 이건 뭐 보나마나죠, 그죠? 주전파는 우리나라의 이순신에 해당될 수 있는 악비 장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주화파는 진회라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미워하는, 주화파라는 건 금나라하고 화해하고 강한 금나라한테 요구하는 걸 내주자. 이게 주화파의 얘기입니다. 주화파. 근데 이제 이 진회가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악비도 진회의 그 정치적 권모 술수에 당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항주에 가면 철로 진회상을 만들어 놓고 뒤로 묶어놨어요. 철상이 있어. 진회의 철상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90년대 중국 갈 때만 해도 관광객들은 의무적으로 거기다 침 한 번씩 뱉어야 됩니다. 매국노잖아. 중국의 민중의 눈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악비를 죽인 사람. 매국노거든. 그래 반드시 거기다 침을 뱉어야 되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2000년대 넘어서 2010년, 2020년 갈 때는 이제 문물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침 뱉으면 벌금입니다. 그때는 침 안 뱉으면 누가 째려봤거든요. 이게 왜 침을 안 뱉지?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매국노였는데, 이 진회가 대스님한테도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대스님도 저 금나라, 저런 금수 같은 금나라에게 우리가 왜 항복을 해야 되느냐. 주화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복하자는 얘기였거든요. 항복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조정에서 극히 친했던 장구성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종교 내외적으로 불교계에도 주전의 분위기를, 금나라한테 항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귀함을 보냅니다. 이게 16년쯤 돼요. 엄청난 오랜 기간을 귀양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남종선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엄파, 뭐 천태종 이런 걸 차리려면 어마어마한 이 강당과 뭐가 다 필요해요. 근데 남종선이라는 건 바위 위에 조금 높은 바위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귀양 생활에도 중국 전역에 남종을 퍼뜨리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대스님이. 근데 이제 복건성 저 중국의 끝 남단까지 쫓겨갔는데, 이때 교충 미광 스님이 대스님을 찾아와서 스승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1번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귀양 간 것이 복건성의 선을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우리로 보면 전화위복인, 항주에만 남아있을 수 있었던 선을 저 변방인 복건성까지 밀어붙인, 그게 뜻밖에도 진회라는 역적의 그런 정치적 농간에 의해서 대스님이 귀양 가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 이제 교충 스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교충 미광 스님이라는 이는 천재였고, 불교의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아들을 뿐더러 소위 대스님의 스승인 원호 극근 스님이 남겨놓은 벽암록을 보면 답이 척척척 나왔어요. 벽암록에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와도 답이 척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계속 점검을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막힘없이 선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뭐 여기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저쪽에서 박수를 치고, 여기서 왼쪽을 찡긋하면 저기서 오른쪽 어깨를 들썩하는 정말로 요만큼의 빈틈도 없는 선문답이 일어나는데, 교충 스님한테도 너처럼 그렇게 선을 막힘없이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생각과 이해와 언어의 차원에서, 사고의 차원에서 하지 정말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된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위조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다 하고 자기 제자를 확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 스승인데도.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빠서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하여간 좋은 스승은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 큰 스님에게 와서 공부를 한 건 내가 기분 좋자고 한 게 아니다. 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내 자존심 차리자고 이 회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공부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스님이. 다른 사람은 문제점이 크게 죽은 자리에서 되살아나지 하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다. 이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제 알지요. 크게 죽은 것은 완전한 무심. 완전한 무심을 뚫고 활발하게 살아나는 자리가 되살아나는 자리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게 문제인데 너는 죽기도 전에 살아났으니 그게 문제다. 그 천재니까 죽기도 전에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충스님한테 아주 가혹하게 점검을 하고 공부를 밀어붙이도록 이제 안내를 합니다. 이런 가혹한 밀어붙이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제 교충 미광스님이라는 분이 대스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에 이 말이죠. 우리 문중이 선화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인간 두세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스님한테 9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조스님보다 더 뛰어나. 네? 마조스님보다. 대스님한테 선지식으로 이름난 사람이 90명이 있었다니까요. 천하를 대스님이 이 제자들이 뒤덮고 있는데도 이렇게 딱 잘라서 두세 사람 이상은 진짜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단력 있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 공부에 들어가게 하든 그런 이제 수단을 쓰셨다. 이게 이제 대스님 얘기고요. 17-6을 한번 보실까요? 847페이지인데 역시 쉬운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응암 담화 스님이 귀종사에 추석하던 때 대스님은 매양에 있었다. 한 중이 응암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글을 전하였다. 대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극구 칭찬하고 감탄하였다. 나중에 개송을 붙였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였다.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으니 1100의 요괴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네. 이 즈음에 또 진정한 소식을 들으니 양기의 정맥이 통하였다고 말하고 있네. 그 추대하고 중시함이 이러하였다. 이랬어요. 이제 이 정한종사가 계속 내 파가 아닌데 남의 파를 진짜로 인정하는 공정한 시각을 보여주는 스님들을 성철 스님이 쭉 뽑아와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응암담화 스님이라는 이분은 이제 원호극근이라는 벼감록의 저자 이분으로부터 이제 대스님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호극근이라는 이 스님으로부터 호구 소용이라는 스님이 또 나와요. 나왔는데 대스님하고는 물론 이 높은 스승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대스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렇게 90명씩의 선지식을 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구 호용 스님이 정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제자의 응암담화 스님이라고 여기서 칭찬을 받는 이 스님이 호구 소용의 제자예요. 모든 법맥은 여러분 훌륭한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제자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법맥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법맥의 성격은 밑에 누가 있느냐야. 임재가 있으니까 남학회양이 더 훌륭해지는 겁니다. 남학회양이. 그래서 이제 응암담화 스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대스님을 옆으로 밀치고 호구 소용 스님이 정통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게 됩니다. 응암담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대스님은 자기 조카잖아요. 형제가 호구 소용이니까 자기 형제에서의 제자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법질 조카인
응암 담화에게 양기 정맥이 내려갔음을 자기가 인정해 버렸어요. 자기가. 그 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응암 담화 스님이 귀종사에 주석할 때, 귀종사는 지난번에 빨간 눈 귀종 스님도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고, 이 귀종사는 중국 문물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는 명필 왕희지의 집이었어요. 이 집이 명필 왕희지의 별장이었는데, 왕희지가 이제 여기서 벼슬살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였다 이 말입니다. 왕희지가 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왕희지가 먹물 한 번만 떨고도 천금, 왕희지가 낙서하고 버린 것도 천금,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왕희지 후원자들이 오늘날로 보면 이제 우리 그야말로 10대 아이돌 스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최고의 스타였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별장을 짓고 여기서 거위를 기르면서 거위한테 필법을 배웠대거든요. 거위가 목을 움직이는 걸 보고 왕희지가 필법을 배웠대요. 근데 자기가 이 지역을 떠나면서 이걸 서역에서 온 달마다라 존자라는 서역 스님에게 이 절을 내주고, 이 스님이 이 절 이름을 귀종사라고 지어요. 천하명산인 여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귀종사는 선종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명문 선찰이 됩니다. 명문 선찰이. 그런데 이제 귀종사에 주서가 될 때 이 말이죠. 대스님은 매양에 있었다. 매양은 두 지역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까 간신 진회 때문에 스님이 16년간 귀양살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귀양살이를 할 때 이제 이분이 강서성, 왜냐하면 이 수도는 절강성이거든요. 항주는. 근데 수도에서 쫓겨나서, 원래 수도의 제일 큰 절에 계셨어요. 근데 수도에서 쫓겨나서 강서성, 광동성, 복건성 일대를 남쪽으로 주로 이렇게 맴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서성에 가면 강서성에서 형양이라는 곳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광동성에서는 매주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광동성의 매주와, 다 남방인 건 아시겠죠, 그죠? 광동성의 매주와 서남성의 강서성 형양에서 계셔서 매주라는 매자하고 형양의 양자를 붙여서 매양에 계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멀다고요. 응암 다마 스님이 계신 곳하고 대스님이 계신 곳하고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직접 소통을 못하고 소문을 들어서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했는데, 어느 날 그 가르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우리 양기파의 법맥이 내 제자들한테 안 가고 거기로 갔구나 하는 자기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써서 다마 스님한테 보냅니다. 응암 스님한테 보내요. 여기 보면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으니, 이건 제 번역입니다. 원래는 금륜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금륜봉우리 제일봉을 차지하고 앉으니라고 했거든요. 금륜봉이라는 봉이 있어요, 실제로. 여산, 귀종사가 있는 여산에 봉우리가 한 200개쯤 있는데, 귀종사라는 절이 뒤로 기대고 있는 봉우리가 금륜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리적으로 응암 스님이 금륜봉을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륜 제일봉을 차지하고 앉으니라고 번역해야 될 걸 저는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았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륜봉의 제일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건 지리상 표현이고, 지리상의 표현이고, 금륜은 부처님이 굴리는 법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리는 법륜의 최고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사 스님이고, 이 소위 조사의 법을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겉뜻은 여산의 금륜봉을 차지하고 앉은 당신이란 뜻이고, 속뜻은 부처님의 산봉우리를 남김없이 내 것으로 만든 당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1100의 요괴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네. 현실적으로는 사마외도를 주장하는 이런저런 잡스런 스승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닫았다는 뜻이고,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나는 이렇게 봐 라고 하는 무수한 자를 주장하는, 나를 주장하는 요괴들이 이 응암 스님의 한마음 탁 내려놓는 이 결단에 모두 꺾여서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속뜻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뜻이 있다고요. 표층 의미, 심층 의미. 저는 이제 심층 의미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 자네가, 이게 이제 조카니까 자네가 한 법문을 들어보니 이게 이즈음의 진정한 소식을 들으니 이 말이에요. 양기 정맥이 통하였다고 말하고 있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네의 법문이, 자네가 하고 있는 수시 법문 그 내용이 양기 법맥을 자기가 이었다는 것을, 자네가 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양기 정맥이 통하였다고 말하고 있네. 누가? 자네의 법문이, 그대의 법문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드렸어요. 자기 제자들 90명이나 되는 제자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음에도 자기의 조카인 응암 다마에게 모든 양기 법맥과 기대를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다 기탁하는 이 솜씨, 이 마음에는 공평무사하다. 성철 스님이 그걸 받고 싶은 겁니다. 공평무사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응암 다마 스님을 인정하는 이런 이제 법을 설법을 했어요. 호구 소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뭐 한 2분만 하면 되겠군요. 호구라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이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오래되었겠습니다만 소구에서 돌멩이를 모아놓고 이 돌멩이들에게 모든 존재들은 성불을 할 가능성이 있지, 일천제도 성불하지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돌들이 고개를 끄덕인 그 공원이 호구공원이에요. 호구공원인데 그 호구의 절이 이제 거기가 지금으로 가면 소주라고 항주 인근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구쯤 돼요. 우리 치면 항주가 수도였고 소주는 부수도쯤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계시던 스님이라서 호구 소용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접한 곳에서 법을 펼치는 두 형제였는데 그 문화에서 위대한 선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큰 스님 법문까지 계산하면 50분을 공부하셨어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